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그리고 여당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잠도 잘 못 자게 만들어놓은 장본인들이다.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편치 못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 확진 추세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나오면 3단계에 진입해야 되는데 3단계로 진입할 경우는 경제가 완전히 락다운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3단계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개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임명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엊그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를 놓고 여야 간에 팽팽한 지금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월요일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까지 건 뭐 청문회 보고서 채택되고 안 되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변창흠까지도 만약 임명하게 되면 26, 7명 정도를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하는 그야말로 누적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과거 MB 또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5년 내내 임명했던 숫자보다도 월등히 더 많은 장관 내정자들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밀어붙여서 그런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관례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들이 그야말로 실력도 좀 대단하고 인품적으로도 조직 내부에서는 물론이와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 평가를 받는 그런 고위직 정무직들이 나오지 않고요. 어쩌면 어디서 골라도 꼭 이런 사람들만 골랐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만 갖다 골라놓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변창흠이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딱 볼 때 이 세 가지 정도가 전국의 난맥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전반적인 여론의 틀 속에 하나의 큰 변수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이거 윤석열 총장 복귀한 것이 사실상 이원 국정 난맥상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 운영의 흐름을 여당 쪽에 굉장히 불리하게,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는 물론거니와 2년 후에 있게 되는 거의 이제 1년 반이죠. 대선 국면에서조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의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죠. 언론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 배종찬 여론조사 이 전문가의 평에 따르면 여론조사 이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이 35%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그야말로 레임덕 전조가 심화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대선에서도 사실상 정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음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복귀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느지감치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소면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인사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2일날 초기에 직무 배제된 다음에 복귀했을 적에 12월 2일이죠. 그때 대통령이 한 표현보다는 한 수 더 좀 깊은 그러한 이 사과의 뜻을 담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했어야 되는데 대변인을 통해서 그것도 소면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오후에 바로 제가 평가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인사권자로서 라는 말에 인사권자라는 말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제가 평가를 해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권자라는 표현에는 임명권자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잘라내지 않겠다. 임기 이전에 이런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추미애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소임을 다하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임을 다했을 것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녁 때 중앙일보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걸 보면 인사권자라는 표현에는 인면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갈등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총장을 먼저 잘라내고 순차적으로 추미애를 자르거나 아니면 동반 사태를 추진했던 것이 여권의 시나리오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다 물 건너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추미애가 본래 1, 2월 중에 있게 될 중폭 수준의 제2차 개각 때 추미애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사실상 정설로
정강에 떠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인사권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은 결국 추미애에 대한 인사를 곧 단행해야겠다. 그래서 1월까지 갈 수 있는 지금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충돌은 사실상 윤 총장의 완승이고 결국은 추미애의 바톤 타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완승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수밖에 없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여론에 말하자면 지지 기반이 다 무너졌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몰아내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살아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찰개혁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 죽이기밖에 더 되느냐. 여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권 차원에서는 검찰개혁을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동력이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국면에 그들 입장에는 위기 국면이고요. 우리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러운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의 고민은 이게 플랜 A가 검찰개혁으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거였다면 그럼 플랜 B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플랜 B도 없다는 푸념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했으면 골든타임을 가지고 충분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꿈에도 소원이 검찰개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 한이 맺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피를 안 묻히고 검찰개혁의 미명하에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딜레마가 뭐냐? 바로 레임덕을 막아내는 둑이 무너졌다. 레임덕을 차단할 수 있는 둑이 무너진 데 대해서 지금 여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깎아야 하는 시기고 미봉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큰일이 난다. 이것이 친문 성향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변곡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이러한 위기 국면, 레임덕을 딱 막아내고 있는 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플랜 C 정도라고 할까요? 뭘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은 검찰 개혁은 한쪽 방향에서는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분명히 페북을 통해서 어제 발표했어요. 검찰 개혁 꾸준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직무 배제된 다음날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이란 말을 20번이나 반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죠. 왜? 그 당시 직무 배제됐을 때 돌아온 거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돌아온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의 질의 차이가 있어요. 실패의 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추진 동력과 여론의 지지 기반도 상당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 갖고는 안 되니까요. 플랜 C 정도가 뭐냐면 윤 총장 탄핵을 준비하겠다.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당에서. 여기에 깃발을 들고 나온 사람이 김두관이에요. 이 탄핵 안은 이 김두관 의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원욱 의원,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탄핵안을 들고 나왔지만은 당 차원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두관 의원이 반드시 탄핵을 추진하겠고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이제 국회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이 동참을 호소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와 같이 밀리는 상황에서 즉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그 거대한 음모가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이게 용납할 수 있느냐? 후폭풍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검사의 난이 다시 재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공포 노성 차원에서 내놓은 꼼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하수 중의 하수다. 그야말로 지금 순간에서는 여권이 고개를 숙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드린다 했으면 대통령은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밑에 있는 정부 여당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에게 표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것이 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직생의 각오가 바로 이 시점에서
정부 여당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요, 이 검찰과 법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심지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옹호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죽어야 부활한다. 이러다가 몰살당한다. 그래서 마침 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선포하고 나선 신문 인사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살려단 소송의 지성용 신부가 대표적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 모든 진실과 사랑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무너진 줄 알았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시작이었다.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반전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과 윤 총장을 가리켜서 이 지 신부는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세상의 죽음을 선택했다. 너무 속상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다. 인내함이 다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의대 김민웅 교수, 김민석 의원의 형입니다. 친정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얘 목사예요, 목사. 김민웅 교수가. 예. 성탄의 시간이 비극의 시간처럼 됐다. 우리가 애써 일궈온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쩍 갈라지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날이 난데없이 들이닥쳤다. 이러면서 신약 성서에 기록된 헤롯 왕의 영아 대학살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자 헤롯은 그 또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며 한 세대가 멸절당한 셈이다. 그 고난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이렇게 쓰면서 어쩌겠느냐. 다시 일어서야죠. 아니면 몰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친문 성향의 언론인은 정말 이제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혁명군을 꾸려서 전쟁을 벌여야 할 판이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문 네티즌의 커뮤니티에서는요, 이젠 피아식별이 끝났다. 민주당은 전쟁을 시작해라.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친문 맘카페에서는 전혀 다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가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 맘카페 끔찍한 사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문 맘카페가 10개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친문 맘카페에서 이렇게 반문 목소리를 내면 탈퇴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엄청난 비판을 받는데, 이러한 글을 올린 데 대한 댓글이 수백 개씩, 어떤 댓글에는 한 600개 정도가 달려들 정도로 반문 이런 이 글에 대한 동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친문 성향의 맘카페인 82쿡이 있는데요. 이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표권이 생기고 진보만 찍은 사람인데 조국 사태 이후 현 정부에 돌아섰다. 촛불 집회 참가 후 더 나은 사상이 되길 희망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분노한다. 여기에 댓글이 무려 620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댓글 대부분은 나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했다. 끔찍한 4년이었다. 이런 동조하는 내용들이 아주 즐비하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회원수가 37만 6천 명인 강남엄마대 옥동엄마 사이트에는 최근에 코로나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K방역 실패했다고 문정부 공격하는데 천신만고 그때 촛불로 세운 정부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글이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32개 댓글 다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직도 친문이 있다니 놀랍다, 이런 비판 내용이 오히려 더 많이 달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수 300만 명인 맘카페 맘소올리게 한 회원은 문정부대로 대출 다 막아버리고 집값은 천정부지, 최저 시급 올라 지원수를 줄이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또 동조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권 지지 성향이 강했던 친문 맘카페 분위기가 대대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이 생활문제, 출산, 육아, 살림살이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였는데 30, 40대의 젊은 여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형태, 달라진 주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비판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청와대와 그리고 여당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자라는 미래 주인공인 우리 어린 후손들을 위해서 정부를 잘 이끌어줄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여당에서는 법원이 문제다, 추미애 때문이다, 이렇게 남탓만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의 정치화가
정치화가 위협수위를 넘어섰다는 탄식이 들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상권 분립이다.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 체계를 컨트롤되지 않은 국가기구 담당자들이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이게 법원과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해서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고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안일한 사고의식을 갖기 때문에 전국의 혼란상은 앞으로 더 갈 것이고, 여론의 외면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내이름덕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는 방국에 여러분들 유명한 가수죠. 이승환 씨가 25일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 이렇게 비판하는 페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문에서 이승환 씨는 우리는 승리한다, 꺾이지 아니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5월달에 노무현 대통령 탄생 74주년을 기념해 열린 봉화음악회에서 자신이 부른 곡을 링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승환 씨는 가요계에서는 대표적인 폴리테이너, 즉 정치활동을 하는, 친문활동을 하는 연예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는 검사들이 이제는 불씨를 넘어 공포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군림하면서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할 정도로 인식의 균형감이 상실된 가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정부 여당에 이렇게 수세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신바람이 나는 것이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 일면 신바람이 나지만 그 신바람은 야권의 결속이에요. 그리고 이 차기 잠룡들의 주가를 올려주는데 지력을 다 쏟아야 되겠다. 거기로 연결돼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후보를 물색하는데 또 그 이 신바람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한 것이다. 이제는 직권남용죄를 물어야 한다. 이 얘기인데요. 결국은 직권남용죄를 물어야 되고 사실상의 탄핵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번에 취한 조치를 비롯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갈 곳은 탄핵의 심판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추가하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용구 차관 의혹 3종 세트라고 그랬었죠. 뭐냐면 의혹 박상기 전 법무장관한테 변호사 사무를 내줬어요. 박은정이가 한테 윤석열 총장 감찰하는 데 쓰라고.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가차없이 원전을 조기 폐쇄하도록 한 이 백운규를 변호했어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사실상의 차관이 임명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의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차관이 되자마자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대검에 있는 이종군 부장하고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를 상의할 정도로 그야말로 월권을 한 거예요. 위법을 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의혹의 3종 세트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3종 세트 플러스 알파 아니면 4종 세트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바로 기사 폭행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언론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론, 택시 기사가 6일날 폭행을 당했는데 이 목덜미에 폭행을 다져가지고요, 이용구 차관이 내린 다음에 탄 승객이 이 폭행 당한 이 목덜미가 뻘겋게 부어올라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기사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한 폭행이면 구속감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폭행을 했으니까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가 최종적으로 바로 이거는 조수진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용구 차관의 집 아파트 단지 아니고 단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일반 도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특가법 위반 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터기도 켜져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미터기와 시동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사가 계속 운전을 할 의향이 있는 것이고 운전 상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특가법에 나와 있어요. 개정된 특가법. 그런데
이 사정이 3일 후에 이용구 차관하고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고 나서 이 기사가 이제 이용구의 사주를 받았겠죠. 당연히. 왜 이용구가 그래도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니까 이 특가부 위반되면 큰일 나잖아요. 공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합의금을 주고 돌려 세워가지고 이 기사가 일반 형법의 처벌을 일반 형법상 이용구가 이 행동을